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버스 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부대낀 시골 초등학교의 분필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조용하고 네모 반듯한 동네가 나타났어요. 딸의 전화는 일주일 전부터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호준이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전염병 때문에 일주일간 휴원한다는데 하필 이번 주에 저희 부부 출장이 겹쳤어요. 딸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35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제 딸. 엄마, 이번 한 번만.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모들을 만나봤지만 결국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비게이션을 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는 정말 잘 사시는 분들만 사는 곳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낡은 상가들과 좁은 골목길이 사라지고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깔끔한 건물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예술품처럼 세련되어 보였어요. 주소를 확인하니 눈앞에 거대한 성벽 같은 아파트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고개를 젖혀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호출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윤소영 씨 어머니입니다. 저는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 경비원분이 얼마나 반듯하고 깔끔한 분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시골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축감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금은 왠지 숨이 막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15층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된 코트와 낡은 가방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귀가 멍해지는 것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집 현관문은 무슨 금고 문처럼 두껍고 육중했어요. 전자도어락의 불빛이 파랗게 깜빡거렸습니다. 벨을 누르자 곧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중장비라도 움직이는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서 나타난 사위 윤태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그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의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고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손톱 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분필을 쥐고 살아온 거친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태석아. 손주 보는 일인데 뭘. 제가 정성껏 쌓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배추로 담근 김치, 손수 만든 된장,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들까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아, 이런 것들까지.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는 건데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귀찮은 것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 둘 곳이 없어요.
은근한 거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입안이 쓰디쓰게 변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부엌에서 나온 딸 소영이의 목소리는 반갑기보다는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더니 막상 제가 오니까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특히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더라고요.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소영아, 엄마가 김치랑 반찬 좀 가져왔는데. 아, 네. 고마워요. 딸의 대답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듯 시선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평소 제 손맛을 그렇게 그리워하던 딸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화가 자꾸 어색하게 끊어졌어요.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던 딸이 막상 제가 오니 마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집이 딸에게 과연 따뜻한 보금자리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복도 저편에서 호준이가 달려왔습니다. 5살짜리 손주만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호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아이를 안아주니 포근한 아기 냄새가 났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커요. 방도 많고 화장실도 3개나 있어요. 호준이는 신이 나서 집안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창고가 있어요. 아빠만 갈 수 있는 비밀 장소예요.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에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인데 왜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호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사위가 급하게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이가 하는 말인데 뭘 그래요? 제가 말하자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이들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별것 아닌 창고를 자꾸 비밀 장소라고 하고.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넓고 깔끔했어요. 거실에 있는 소파 하나만 해도 제가 한 달 용돈으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범상치 않아 보였고 바닥의 대리석은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생활의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마치 전시장 같았어요.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따뜻함이나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짐 정리하시고 쉬세요. 호준이는 제가 돌볼게요. 사위가 말했지만 그 말 속에서 빨리 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느껴졌어요. 저에게 배정된 방은 작은 서재였습니다. 책꽂이를 치우고 간이 침대를 놓아둔 모양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답답한 방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 거실에서 부부가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상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40평이라던 아파트는 확실히 넓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어서 사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경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소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왜 안 자니? 제가 다가가자 딸이 깜짝 놀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 엄마. 잠이 안 와서요. 불을 켜고 보니 딸의 손목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파랗게 멍이 든 것이 며칠 된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뭐니?
제가 손목을 가리키자 딸이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어제 침실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전혀 안 아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3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거짓말을 수없이 봐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다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엄마는 걱정 너무 많이 해요. 딸이 억지로 밝은 척 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와서 신이 났는지 계속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하니? 밤마다 지하 창고에 가서 택배 놀이를 해요. 엄청 큰 박스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계산기도 두드리고 젓가락이 덜컹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택배 놀이라니? 네. 검은색 박스, 갈색 박스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누르고 아이는 천진하게 전자 키패드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 뭔가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호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부엌에서 접시를 씻던 소영이가 급하게 달려와 아이를 말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덜 떨렸습니다. 왜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니? 제가 물어보자 딸이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아이가 상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딸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면 왜 그렇게 당황할까요? 할머니, 아빠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라고. 호준이가 더 신나서 말했습니다. 검은 박스 안에는 번쩍번쩍 하는 게 들어있어요. 번쩍번쩍 하는 것이라니. 아이의 표현으로는 아마도 금속성 물건이나 현금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점심 후 호준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아, 1502호 어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 돌봐주러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지하창고 출입이 좀 잦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그 집은 거의 매일 밤에.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아마도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밤이요? 제가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네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경비원이 당황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호준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이의 그림 일기를 넘겨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커다란 박스와 지하 창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아빠의 모습. 아이가 그린 아빠는 항상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호준아, 이 그림 잘 그렸네. 아빠가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보물놀이예요. 검은 박스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종이에 뭔가 적어요. 숫자가 엄청 많이 써 있어요. 30년 교직생활 경험으로 보건대.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실제로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호준아, 아빠가 언제 이런 일에? 밤에요. 엄마랑 할머니가 잠들고 나서.
아이의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 하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문을 살짝 열어보니 윤태석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호준이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출장 간다더니 아직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낮에 출장 간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1시간 후쯤 다시 문을 열어보니 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들고 있었지만 뭔가 가벼워 보였어요. 가방이 홀쭉해져 있었거든요.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습니다. 요즘 분리수거가 복잡해서 딸을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찢어진 택배 상자들 사이에서 송장 조각을 발견했어요. 종이가 찢어져 있었지만 일부분이 읽힐 정도였습니다. 홍콩이라는 글자와 영문으로 된 수치인 이니셜이 보였어요. Y, T, S- 윤태석이었습니다. 발송인 주소도 외국이었어요. 아빠가 비밀 봄을 숨겼어요. 호준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해외에서 온 수상한 택배, 매일 밤 지하창고 출입, 그리고 아이가 본 수많은 박스들.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할 뿐이죠. 호준이는 분명 어른들이 모르는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뭔가는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그날 저녁 사위가 또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저는 딸을 불러앉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딸 그리고 잠든 호준이만 있었어요. 호준이가 자꾸 아빠가 지하 창고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출입이 잦다고 하고 그리고 이 택배 송장도 발견했어.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자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소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난 정말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도 돼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요. 모른 척해요. 딸이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만약에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위험한 일이 뭐예요? 엄마는 항상 의심부터 해요. 딸이 울면서 반발했습니다. 태석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로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출장 갔다던 윤태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을까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 보면 일부러 조용히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어요. 그냥 호준이 이야기를. 호준이가 또 상상력을 발휘했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시다시피 아이들 말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아이들을 30년 가르쳐온 제게 아이들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완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호준이 돌보는 것도 이제 충분하신 것 같은데 내일 좋은 택시 불러드릴까요? 명백한 추방 선언이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어요. 태서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평생 시골에서만 사셨잖아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도시 생활, 특히 아파트 생활이 낯설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상이라니요. 3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른 제가 상상을 한다고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망상 같은 걸 하시게 되는 거죠. 망상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망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짓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소영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딸을 보니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엄마, 그냥 집에 가세요. 제발.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택시 불러드릴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세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하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지, 정말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일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30년 가르쳐 본 경험상 호준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새벽 4시경 화장실을 가다가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윤태석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올라올 때는 가방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홀쭉하게 접혀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아침 호준이와 마지막으로 그림놀이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정말 가세요? 응, 할머니가 집에 가야지. 너무 아쉬워요. 할머니랑 더 놀고 싶었는데. 아이가 시무룩해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비밀놀이 하고 싶었어요. 비밀놀이? 아빠가 알려준 거예요. 색깔 순서 맞추기. 호준이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빨간 박스 다음에 노란 트럭, 그 다음엔 파란 창고. 순간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아이가 흉내냈던 전자 키패드 소리를 떠올려 봤습니다. 삐삐삐 삐삐삐삐 삐삐삐. 빨강 3번, 노랑 4번, 파랑 3번. 색깔의 순서. 이건 지하 창고의 비밀번호였습니다. 호준아, 아빠가 언제 이 놀이 알려줬어? 오래전부터요. 할머니 오기 전부터도 계속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니?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태석은 지하 창고에 불법적인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아마도 곧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구나. 남편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척하며 조용히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사위가 지하 창고에 불법적인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밀수품이나 횡령한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어요. 할머님,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하 창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343번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수상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담당자의 태도가 진지해졌습니다. 해외 택배 송장도 발견했고 경비원도 출입이 잦다고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윤태석이 출장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 11시경 저는 작은 창문으로 지하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평소처럼 검은 가방을 들고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창고 문 앞에서 그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343번. 호준이가 알려준 바로 그 번호였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윤태석 씨, 경찰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이 5살짜리 손주의 순진한 말 때문에 들통난 거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서 나온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현금 다발들과 각종 위조 서류, 그리고 여러 개의 대포 통장들, 해외 송금 관련 서류들도 가득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해외로 빼돌리려던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위층에서는 딸이 충격 속에서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딸이 제품에 안기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가져다가 투자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더 큰 돈을 훔쳐서 메우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해외로 도망치려던 거구나. 네.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대로 도망치려던 거였어요. 딸의 손목에 있던 멍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폭력을 당했을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그 호화로운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위의 범죄로 인해 모든 재산이 동결됐거든요. 하지만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한 후에도 우리는 괜찮았어요. 좁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괜찮다, 소영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딸은 피아노 레슨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호준이는 새 집에서도 여전히 그림을 그려요. 하지만 이제는 어두운 지하 창고나 검은 박스가 아니라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이 더 좋아요. 왜? 여기는 진짜 따뜻해요. 그리고 비밀이 없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우리 집이지요? 그래, 호준아.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 생겼구나. 아이를 안고 말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있었어요.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는 어른들이 놓치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는 화려한 집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보듬어주는 마음이라는 것. 호준이의 순진한 말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일주일 후 가족여행이라는 핑계로 해외로 도망쳤을 거고 나중에는 더 큰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르죠.
딸과 손주까지 범죄자,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때로는 할머니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오랜 경험과 사랑으로 키워진 그 감각은 결코 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호준이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태석은 횡령과 자금 세탁 혐의로 3년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모든 걸 자백했답니다. 소영이는 이혼 수속을 밟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딸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해외로 도망쳐서 평생 숨어 살거나 아니면 더 큰 범죄에 휘말렸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때 제가 망상이라는 말에 굴복해서 그냥 돌아갔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호준이는 이제 7살이 됐어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운 그림은 그리지 않아요. 대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아이다운 밝고 천진한 그림들이죠. 할머니, 저 아빠 기억 거의 안 나요. 가끔 호준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이가 그 일로 트라우마를 받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빨리 적응해요. 요즘 소영이는 피아노 학원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꿈을 키워가고 싶다고 해요. 엄마가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신 것처럼 저도 음악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딸의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고난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서울에 올라와서 딸과 손주를 돕고 있어요. 그때 그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평생 교실에서만 살아온 시골 교사가 대기업 임원의 범죄를 밝혀낸 거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딸과 손주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구해낸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큰 용기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신호들을 감지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본 것을 본 그대로, 느낀 것을 느낀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두려워한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 딸처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이라도 그 속에 거짓과 범죄가 숨어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행복은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가난할지 모르지만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거든요. 호준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자기의 순진한 말이 가족을 구했다는 걸 알면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망상에 빠진 늙은이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니까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